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회사는 벌써 이제 내놓은 그 바이오시밀러가 상당히 돼요. 렘시마라고 하는 바이오시밀러는 유럽에서 거의 뭐 80% 가까운 그런 점유율을 자랑할 정도로 오리지널 약은 이미 다 끝이 났고 바이오시밀러가 그 시장을 거의 이제 장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는 셀트리온과 더불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 약인데 한국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흔히 아까 말하셨던 CDMO, 그 의약품 위탁 생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CDMO라는 것이 이제 재작년만 해도 좀 생소한 용어였다가 지금은 언론에도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자주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약품의 위탁 생산이죠. 우리나라가 처음에 세계 수출 시장이라는 데를 발을 들여놨을 때 50년, 60년 전이겠죠. 그때는 뭐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때 처음 시작했던 것이 외국의 선진국의 기업들이 와서 이런 거 좀 만들어줘봐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사람들의 설계했는 대로 만들어주는 업무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OEM이라고 불렀죠. OEM이라는 용어는 아마 익숙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주로 옷, 의복, 의류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은 화장품, 조금 세월이 흘러서는 화장품 같은 데도 나오고, 그다음에 전자기기 같은 중에도 간단한 것들, 만들기 쉬운 것들이 이제 그런 OEM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반도체까지 만들게 되고 이렇게 정밀한 산업까지 제조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위탁 생산을 뭐라 그래요? OEM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 자체가 거의 자신들이 새로 만들어서 개발해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로 힘들다고 해서 반도체의 경우는 위탁해서 생산해 주는 것을 파운드리라고 부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로 유명한 TSMC, 대만에 이런 회사도 있고, 그래서 이 파운드리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하나의 색다른 영역이 된 거죠. 근데 바이오에 들어오면은 처음부터 OEM이라는 얘기는 안 썼죠. CMO 이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CDMO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역이 넓어지는데, 그러니까 맡아서 생산해 주는 그 영역, 그 분야가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설계대로 만들어만 주다가 그 다음에는 기술 개발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그 역할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DMO에 이르면은 거의 그 글로벌 제약사의 파트너가 되어서 기술 개발 단계부터 시작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하면서 나중에 생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맡아서 해주는 것을 CDMO라고 부릅니다. 이 CDMO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CDMO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작된 게 불과 그렇죠. 한 10년, 15년 이렇게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세계적으로 CDMO로 널리 알려져 있는 회사가 스위스의 론자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위스 론자라고 아주 유명한 CDMO 최고의 그런 기업이 있고요. 미국에도 캐틀런트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고, 또 독일에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뷰에링어 잉겔하임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큼직한 회사들이 다 CDMO 영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기업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가 늦게 출발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세계 1위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래서 CDMO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한국은 믿을만하고 싸고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잘 만들어준다 하는 명성이 쫙 퍼져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2025년의 매출 목표가 6조 원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CDMO 하나만으로 해서 그 정도의 그 매출을 올린다고 하니까 굉장한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바이오 업계에서 TSMC가 되겠다. TSMC라는 회사가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거의 60, 70%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거의 독과점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분야에서 그렇게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욕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게 잘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SK 그룹으로 넘어가면 SK 팜테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는 추구하는 영역이 조금 분야가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CDMO 업무를 많이 맡아서 하고 있는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SK 팜테코가 하는 그 의약품 중에 앞으로 아마 여러분이 조금 더 언론에서 자주 만나게 될 그런 영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CGT라고 그러죠. CGT, Cell and Gene Therapy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고 부르는 이제 특별한 영역이거든요. 이 분야에서 이제 SK 팜테코가 그 CDMO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실제로 그 우리나라 그 인천에 가면은 그 바이오 단지가 있어요. 이 인천에 있는 바이오 단지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CDMO의 그 생산력을 갖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CDMO는 상당히 앞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CGT 분야에서 또 CDMO를 많이 하고 또 주목해 볼 만한 회사라면 ENCell이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ENCell 같은 회사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게 될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셀트리온도 이제는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많은 경험도 쌓고 이제 돈도 많이 벌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CDMO 쪽도 자기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신약 개발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역을 조금씩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CDMO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조사해 본 바는 없는데 일단 기업별로 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세계 1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고 전체적으로 봐서 아마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그 스위스의 론자라든지 독일 그리고 미국의 일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앞서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근데 CDMO가 그러면은 아직 성장 산업인 거죠? 성장 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라든지 뭐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여러 가지 이제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흔히 말하는 그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각 하나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완전히 끝나서 생산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몇십 년씩 걸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해서 성사를 시켜 놓으면은 그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그 제조 능력이라든가 뭐 능력이야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가장 경제적이고 정확하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은 애시당초 오래 전부터 그런 그 위탁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죠. 이미 관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CDMO라고 하는 이 영역은 예전에도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꼭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 의약품의 개발이나 생산 그리고 출시 단계까지 전 단계를 혼자서 다 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언젠가는 그 위탁을 해서 다른 회사한테 이것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 달라 하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CDMO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없어지지 않을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CDMO 이야기 하시면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셀트리온 이제 바이오시밀러 네.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이 분야에 이게 비즈니스가 황금기에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책에서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이야기랑 왜 황금기에 접어들었는지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바이오시밀러 이제 많이 들으셔서 이제 대충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이런 뜻이다라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의약품 중에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화학 물질을 합성을 해서 만드는 그런 그 의약품이 화학 합성 의약품이 있고요. 또 다른 분야는 단백질 기반의 오르게닉 그러니까 이제 유기 물질을 기반으로 한 그런 그 의약품이 있거든요. 이렇게 화학 쪽이냐 아니면 바이오 쪽이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고 화학 쪽이든 바이오 쪽이든 어쨌든 신약이 개발이 되면 특허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우리가 독점적으로 팔 것이다. 뭐 20년 보통 그렇게 나가죠. 그래서 그런 특허라는 것이 붙게 되죠. 근데 특허가 이제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른 회사들이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효능을 가진 약을 복제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특허가 지났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화학 합성된 약을 그 복제를 하면은 그걸 그냥 복제약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이제 지네릭이라고 부르죠. 복제약이라고 부르고 바이오 의약품이 특허가 끝나서 그것과 똑같은 효능을 만든 약을 다시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것이 이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도 마찬가지로 원래 오리지널 약이나 마찬가지로 임상 단계도 거치고 모든 이제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이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바이오 의약품들의 특허가 하나씩 둘씩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바이오 이 시밀러라는 이 영역이 이제 점점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이제 업종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어떤 그 의미를 갖냐 하면 원래 오리지널 의약품보다는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싸게 개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효능만 그게 된다면은 훨씬 더 싼 값에 환자들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아주 중증 환자들이 특허 기간이 있을 때는 아주 비싼 돈을 주고 그걸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약품을 이제는 특허 기간이 끝나고 바이오시밀러가 나왔기 때문에 싼 값에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 제공받을 수 있다 하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게 저 엄청난 그 비싼 그 약을 이제는 그 싼 값에 더 많은 환자들한테 풀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과도 관계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는 거의 뭐 국가적인 그런 저 하나의 그 산업 영역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왜 이 바이오시밀러 영역이 황금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 제가 가진 정보로서는 주요국들의 그 바이오시밀러를 보는 그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허가 절차도 많이 간소화해주고 그런 식으로 바이오시밀러의 발전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이제 배경이 환경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약품 가격이 떨어지고 의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 행정부 각국의 행정부 미국의 행정부조차도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거기다가 K-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도 아까 CDMO 할 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경쟁력도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시밀러가 앞으로도 점점점 더 많이 나올 것이고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그런 약들을 전부 찾아서 하나씩 바이오시밀러 복제를 해 나가는 그런 이제 기간이 온 거죠. 때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CDMO 영역이나 꼭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예전부터 바이오시밀러를 계속 해오던 회사들이
아주 큰 회사들이 몇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암젠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엠젠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스위스의 산도스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을 만들어 오던 회사인데, 이 예를 들어서 산도스 같은 경우는 회사 이력이 140년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그런 회사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길어봐야 20년 정도 이런 이력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 경쟁력이 이미 주요 선진국들에서 완전히 인정을 해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K-바이오시밀러의 앞날을 더 밝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회사는 벌써 이제 내놓은 그 바이오시밀러가 상당히 돼요. 뭐 7, 8개인가 상당히 많은 바이오시밀러를 출시를 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고, 그 중에서도 렘시마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항암제죠. 렘시마라고 하는 약은 바이오시밀러는 유럽에서 거의 뭐 80% 가까운 그런 점유율을 자랑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오리지널 약은 이미 다 끝이 났고 바이오시밀러가 그 시장을 거의 이제 장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런 사례가 하나씩 둘씩 이제 늘어나는 거죠.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그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는 셀트리온과 더불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 거기도 이제 몇 가지 바이오시밀러를 해서 미국 시장에 특히 상당히 많이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 약인데 한국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DMO 1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 1위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시밀러로서는 셀트리온이 이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렘시마 같은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그런 그 바이오시밀러가 하나 둘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합성 지네렉보다 네. 이게 바이오시밀러가 조금 그 규제나 그런 그 통과하는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겠죠. 네. 네, 아무래도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만드는 경우보다는 바이오 의약품이, 그리고 또 바이오 시밀러가 아무래도 그런 인허가 절차도 까다롭고 그 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겠죠. 근데 그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지금 많이 완화가 된 상태인가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수가 의약품의 약 가격이란 것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환자들한테 유리하고 전 국민 건강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이오시밀러에 뭐를 보겠어요? 품질이라든가 그 효능 같은 걸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정이 되고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 바이오시밀러 자체에 대한 그 태도 자체가 좀 더 우호적으로 그래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되고 빨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가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오시밀러잖아요. 네. 그러면 효능과 안정성에서가 약간 동일하고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약간 어느 부분이 조금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처음에 어떤 오리지널 약이 있었다. 이제 그걸로 계속 20년간 특허를 누리고 오다가 이제 끝났다. 그럼 그것을 복제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그것만 똑같이 복제를 하겠어요? 조금 더 나은 그 효능은 없을까? 조금 더 편하게 약을 복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조금 더 약효가 좀 오래 가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는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바보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거,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이런 걸 찾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를 만들 때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따라서 그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면은 원래 오리지널 의약품을 만들었던 회사들도 굉장히 주목을 해서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 우리 오리지널 약품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주면은 오리지널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업데이트된 기능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새로 특허를 얻을 거야. 이렇게 하는 전략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특허를 구축하는 그런 방법도 됩니다. 이게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한 국가 이제 바이오 제약 산업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졌는지 이제 알려면 역시 신약 개발 능력을 봐야 될 걸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신약 개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 원전 이런 산업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상당한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도달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이오를 볼 때도 뭐 비슷하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바이오 쪽에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니고요. 근데 우선 한번 보면은 이 신약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통계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산 신약이 제일 먼저 나왔는 1호 국산 신약이 나온 게 몇 년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글쎄 한 40년, 50년 전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국산 1호 신약이 나온 게 1999년입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 25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러면 한 지금까지 한 25, 6년 사이에 몇 개나 나왔을까? 신약이. 최근에 등록한 것이 39호입니다. 그러니까 39개만 이제 간신히 나온 거예요. 그 25년 사이에. 그러니까 1년 내내 해봐야 한 개,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만큼 신약 개발이 이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개까지 나와서 이제 지금 제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라 그러죠. 거기서 품목 허가를 내준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정부의 허가를 얻은 신약이 이제 39개에서 이제 막 제 40호 이제 신약을 이제 바라보고 몇 개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신약을 낸다는 것이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우선 이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럼 경쟁력이 어떠냐? 상당합니다. 결코 얕볼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걸 이제 뭘로 이제 얘기할 수 있냐면 각국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아까 파이프라인 말씀드렸죠. R&D 개발 단계에 들어가 있는 신약 숫자겠죠. 프로젝트의 숫자. 그 파이프라인 숫자를 보면 제일 많은 게 역시 미국이고 그 다음이 중국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3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3위란 것이 다른 그 역사적으로 오랜 그걸 경력을 가진 선진국들 영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를 훨씬 앞지르는 그런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개발의 경쟁력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신약 개발을 하려면 많은 그 R&D에 이제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 R&D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약합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에 들어갔던 신약 R&D 투자금이 4조가 안 돼요. 3조 조금 넘습니다. 이런 그 R&D 투자금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선진국에 비할 바가 못 되고 있죠, 아직은. 그렇지만 지난 한 3, 4년 동안에 매년 그래도 한 30%씩 성장했다, 늘어났다라는 점에서는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제 많은 그 노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력을 키우려면은. 근데 한국이 특히 잘하는 약간 신약 개발 분야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뭐 의약품 그러면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뭐 항암제. 우선은 이제 암을 없애는 그런 항암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비만 치료제. 이것도 이제 신약 개발에 중요한 그 한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추세가 이제 계속되고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하게 되는 치매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그런 그 신약 개발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항암제를 보면은 뭐 이제 어떤 영역이든 간에 이제 몇 세대에서 그런 그 기술의 단계가 있잖아요. 항암제도 이제 많은 그 기술 단계를 거쳐와서 지금은 ADC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항체와 약물을 결합을 해서 마치 유도탄처럼 그 암세포만 찾아가서 공격하는 그런 항암제가 있거든요. 이 ADC가 지금 현재는
2025년 지금 현재는 항암제의 주된 추세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제약회사들이 항암제를 이제 개발한다 그러면 ADC를 개발한다고 보면 될 정도로 ADC라는 타입의 항암제를 다 이제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큰 제약사 중에 가장 역사가 깊은 유한양행이 내놓은 항암제에 렉라자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 렉라자라는 것이 왜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나온 신약 중에 1호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인정해주는 항암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한양행의 렉라자가 항암제 개발에 그 붐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매출을 올렸고, 그 다음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후에 미국에서도 다른 이름으로 출시가 돼서 팔리고 있고,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그 유명한 항암제와 같이 쓰는 병용이라고 하죠. 병용요법이라고 하는데 같이 써서 그 항암 치료에 쓰이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제 기술적으로는 저도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쭉 그 언론에 보도되는 바를 쭉 종합을 해보면 항암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고 또 그런 기술들이 서로 이제 합쳐서 뭐 쓰이기도 하고 보완해서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이고 그다음 또 나중에 설명하게 될 제형이라는 것도 달라져서 뭐 주사로 하느냐 뭐 먹는 걸로 하느냐 붙이는 걸로 하느냐 여러 가지 방식의 그런 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항암제는 현재로서는 ADC라는 타입의 항암제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로 넘어가면 위곱이라고 해서 뭐 더할 나위 없이 유명해진 그런 비만 치료제가 있잖아요. 유럽에서 나온 덴마크에서 나오는 약인데 그 후로도 이제 뭐 일라이 릴리에서도 약이 나오고 많은 주사제 비만 치료제가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 주사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가 그 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하는 식으로 이제 가서 정맥 주사를 놓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만을 치료하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은 이제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살을 많이 빼느냐라는 기준보다는 일단 한번 복용을 하면 혹은 주사를 놓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이 되느냐. 거꾸로 말하면은 얼마나 이걸 자주 투입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더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살 빼는 약을 투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만 치료에 단순히 주사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는 먹는 비만 치료제는 없을까? 아니면 이렇게 붙이면 되는 그런 비만 치료제는 없을까? 이렇게 갈수록 이제 점점 쉽고 편하면서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비만 치료제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미 비만 치료제를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이미 출시된 회사도 있고 그런 이제 연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래 가는 주사 일주일에 한 번씩 막 가서 놓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가서 주사만 놓으면 되는 그런 비만 치료 주사제를 개발하는 회사 한미약품이라든가 최근에 주식 투자자들한테도 많이 알려진 인벤티지 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인벤티지 랩이라고 하는 회사도 그 비만 치료제에서 아주 두드러진 그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타입의 그 비만 치료제는 제일 문제가 먹는 거는 편한데 효과가 아무래도 주사라든지 다른 형태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먹는 그 경구용이 워낙 편하기 때문에 먹는 타입의 비만 치료제를 계속 연구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벤티지 랩도 그런 먹는 타입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D&D 파마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이렇게 보면은 뭐 정말 거의 이거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오래되지 않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미 뭐 값이 뭐 가격이 5배, 6배 이렇게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D&D 파운텍.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라고 하는 오래된 이제 전통적인 회사 중에는 삼천당 제약, 그리고 일동 제약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먹는 타입의 비만 치료제를 계속 개발하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특이하게 그 이렇게 피부에 붙이는 비만 치료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패치처럼 이제 붙이는 건데 붙이면은 그 안에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아주 미세한 그 주사 바늘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붙이면은 그게 서서히 약물을 몸에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런 붙이는 타입의 마이크로 니들 패치 타입의 비만 치료제는 대웅제약 그리고 라파스라는 회사가 붙이는 타입 그 비만 치료제를 연구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 말고 이제 끝에 제가 말씀드렸던 치매 관련 신약 개발을 보면은 그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라는 회사가 뇌 질환 치료제 그리고 치매에 관한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젠백스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해서 알려진 아리바이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아리바이오라는 회사는 아직도 아마 비상장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치매라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치료라고는 보기가 조금 힘든 왜냐하면은 치매라는 자체가 이게 원인이 뭔지 100%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추측만 할 뿐이죠. 그래서 그런 추정에 의해서 치료제를 개발은 하고 있지만 완전히 이걸 치매를 치료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워낙 그 미치는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들어붙어서 그 치매 관련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